안녕하십니까, 노정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특별 열차가 러시아 국경을 넘어 블라디보스토크를 향하고 있습니다. 17년 전 그의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이 블라디보스토크를 찾았을 때와 여러 가지 유사점이 있습니다. 2002년 9월 월드컵 4강의 감격이 채 식지 않았을 때 북한은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한 돌파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무산 등의 한계를 드러낸 클린턴 행정부와의 핵협상, 새로 들어선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 입장, 그리고 9.11 테러 이후 국제사회에서 더 강화된 미국의 위세. 당시 북한이 신사고를 제창하며 경제 재건을 강조했던 상황도 지금과 유사합니다. 다른 점이라면 북한 지도자는 젊어졌고 러시아 지도자는 나이가 들었지만 위상이 커졌다는 정도일 겁니다. 북러 정상회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이 밖에 오늘 더 뉴스는 패스트트랙에 떨어진 오신환이라는 돌발 상황, 전국 경색으로 투입이 더 어려워진 추경, 또 경유차 조기 폐차, 어벤져스와 스크린 독점 등에 주목합니다. 주요 뉴스부터 정리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태운 특별 열차가 지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평양에서 출발한 김 위원장은 국경 도시 하산을 거쳐 곧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크렘린궁도 내일 북러 정상회담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YTN의 논평 요청에 검증된 북한 비핵화를 위해 러시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에 대해 4당이 추인 절차를 마쳤지만 진통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공수처 법안의 특위 통과에 열쇠를 쥔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혀 당 내분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국회의장실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등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미세먼지 등에 1조 5천억 원이 투입되지만 추경의 70% 가까이는 일자리와 같은 민생경제 지원에 쓰이게 됩니다. 사실상 경기 방어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을 놓고 정치권의 대결 국면이 계속되고 있어 적기에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추경 예산이 확보되면 환경부는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당초 15만 대에서 40만 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배기가스 저감 장치 부착과 노후 화물차의 LPG차 전환 지원 등도 대폭 늘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올 한 해 미세먼지 17,000톤을 감축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사전 예매로만 관객 200만 명 이상을 동원한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개봉을 계기로 스크린 독과점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정 영화의 상영 횟수를 제한하는 스크린 상한제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해묵은 스크린 독과점 논란이 재연될 조짐입니다. 더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던 상황이지만 여야 4당의 선거제 패스트트랙 합의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철야 농성을 벌인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의장실로 몰려가 몸싸움을 벌이며 항의 소동을 벌였고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하면서 당 지도부와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차정윤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회의장실 상황부터 알아보죠.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자유한국당은 오늘 오전 국회의장실을 찾아가 바른미래당의 사개특위 사보임 절차를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만약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보임 절차를 진행할 경우 국회의장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막아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이에 대해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겁박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은재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의장직을 사퇴하라는 말까지 나왔고 의장을 보호하려는 국회 직원들과의 몸싸움과 고성이 오고 가기도 했는데요.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가 난장판이라면서 대한민국 국회가 맞느냐 이렇게 거세게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문 의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전 세계에 이런 게 맞습니까? 전 세계에 이런 이게 현장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이래저래 제 현장입니다 이게. 가슴 아프고 슬퍼요. 이게 의장님을 배우를 하는 이런 문제가 전체니.
네, 하지만 이후에도 한국당 의원들의 성토가 쏟아졌고 문희상 의장은 급히 의무실로 몸을 피했습니다. 결국 문 의장이 쇼크 증세까지 보이면서 현재는 여의도에 있는 성모병원으로 옮겨져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롯텐더홀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자신에게 바른미래당이 끝까지 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 본인도 민주당으로 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자신에 대한 모욕이라고 전면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여야 4당이 합의한 부분적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내일 열리는 사개특위위원입니다. 반대표를 던진다고 했더군요. 그래서 위원 교체 가능성이 나왔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한 입장도 내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 지도부가 사개특위 위원을 교체한다는 사보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오 의원은 언론을 통해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 의원은 사보임을 단연코 거부하겠다면서 당에서 사보임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당내 독재이고 김관영 원내대표는 사보임을 안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재차 강조했습니다. 앞서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오늘 새벽 SNS에 글을 올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패스트트랙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의원은 누구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바랬지만 여야 합의로 처리해왔던 선거법 관행을 무시하고 밀어붙일 만큼 반쪽짜리 연동형 제도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아침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 회의에는 당 사무총장을 맡은 오 의원을 비롯해 바른정당 계열 인사가 불참해 반쪽짜리 회의로 진행됐는데요.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늘 안에 오 의원을 만나서 진위를 다시 확인하고 최대한 설득하겠다며 패스트트랙 의지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만약 김 원내대표가 설득에 실패를 하게 된다면 상임위원 사보임 권한을 행사해 오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사임시키고 다른 인물로 교체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바른미래당 내홍은 더 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차정윤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러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완전한 북한 비핵화 목표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도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북미 비핵화 협상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북러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YTN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비핵화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약속이며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어 비건 대북 대표와 모르글로프 외무차관이 간극을 좁히기 위한 대화를 계속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북러 정상회담으로 인한 러시아의 제재 대우 이탈을 경계하며 북한 비핵화 목표와 미러 공조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언론들은 북한과 러시아의 손익을 계산하며 북미 협상에 미칠 영향을 주시했습니다. AP통신은 푸틴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에 나서는 김 위원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실패 뒤 승리를 위한 강한 열망을 갖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유엔 제재 결의에 따라 금지된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고용과 식량난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 문제 해결 등이 그의 위시리스트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얼마나 호응할지는 물음표로 남겨두며 이번 회담이 북핵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입지를 강화해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한반도에서 핵심 역할을 하려는 러시아의 의지에 주목하며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 중단을 이어가는 것을 전제로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방식에 동조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이번 북러 정상회담은 8년 만입니다. 지난 2011년에 김정일, 메드베데프 간의 정상회담이 열렸고 그 전에는 2002년 김정일, 푸틴 회담이 있었습니다. 이번 북러 정상회담은 2011년보다 2002년 회담과 여러모로 유사점이 있습니다.
우선 2002년 북러 정상회담과 이번 정상회담은 무려 17년의 시간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상이 동일 인물입니다. 당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49살, 집권 4년 차를 맞이한 젊은 지도자였습니다. 반면 김정일 위원장은 69세로 집권 9년 차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러시아 정상이 32살이나 많고 국내외 위상도 더 견고해졌습니다. 2002년 북러 정상회담 장소도 블라디보스토크였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는 러시아 동방 정책의 상징적인 지역이고 북한 입장에서는 개방의 교두보로 삼는 주요 접경 지역 중 한 곳입니다.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 역시 과거 김정일 위원장의 동선과 일부 겹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요한 유사점은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 국제 정세입니다. 2002년 북러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는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지속된 북미 간 핵 협상의 한계가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될 정도로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호전됐지만 클린턴 대통령 임기 말에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들어선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 입장은 9.11 테러를 계기로 더욱 공고해졌고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위세 역시 극대화됐습니다. 당시 고립에서 벗어나려던 북한이 이른바 신사고를 내세우며 경제 재건을 강조한 것도 최근의 북한 경제 중시 행보와 유사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강조한 자력갱생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경제에 집중한다는 점에서는 맥을 같이 합니다. 17년 전 북러 정상회담 이후에는 어땠을까? 북한은 곧바로 핵개발 시인하는 초강수를 둡니다. 이후 고조되던 긴장은 이듬해 6자 회담이 시작되면서 국제사회가 공동 관리하는 다자 협상 체제로 이어졌습니다. 6자 회담은 2007년 6차 회담을 끝으로 중단됐지만 극단적인 대결 국면을 완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번 2019 북러 정상회담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입니다. 주변 국가가 담당할 역할의 한계를 확인하고 북미 직접 협상이 재개될 것인지 아니면 러시아와 중국 등의 비중이 커지게 될 것인지 주목됩니다. 김학의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이 오늘 오후 성폭력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과거 수사 때는 나오지 않았던 증거를 확보하며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네, 김학의 사건 수사단이 있는 서울 동부지검입니다. 네, 자, 이 동영상 속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을 검찰 조사단이 조사하는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네, 정식으로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15일 한 차례 검찰에 자진 출석했는데 당시에는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수사단에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오늘 오후쯤 이 여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출석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오전에는 피해 여성을 지원하는 한국여성의전화 최선희 소장이 검찰청사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정서적으로 불안해할 수 있어서 심리적 안정을 위해 신뢰 관계자가 동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는 이 여성을 상대로 과거 2차례 수사 때 주장했던 성폭력 피해와 관련해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거 2차례 검찰 조사와 달리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해 피해자 진술을 최대한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서 과거에 없었던 동영상을 확보했다고 어제도 보도를 했습니다. 이 동영상 자료 어떻게 확보된 겁니까? 네, 잘 알려진 별장 동영상과는 다른 동영상 장면이 담긴 사진입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은 과거 검찰 수사에서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김 전 차관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원치 않게 찍혔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당시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지만 내지 않아서 확보되지 않았는데요. 수사단이 최근 윤중천 씨 주변 인물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사진 여러 장이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사진을 분석해 동영상이 촬영된 시점이 지난 2007년 11월쯤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수강간 혐의의 공소시효는 2007년 12월 21일 법이 개정돼서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났는데요. 법 개정 한 달 전 범행이라면 공소시효가 이미 끝나서 특수강간을 입증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증거가 나온 만큼 검찰도 일단 사실관계를 명확히 따진 뒤 어떤 죄명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검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정부가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정부가 내건 구체적인 기대 효과는 미세먼지 7,000톤 감소,
또 직접 일자리 7만 3천 개 증가합니다. 추경 예산 중 절반이 넘는 3조 6천억 원은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선 미세먼지가 환경 문제를 넘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의 위험 요인이 되자 정부가 1조 5천억 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기존의 노후경유차 15만 대 폐차에 더해 25만 대를 추가로 조기 폐차하고 건설기계 9천 대의 엔진이 교체됩니다. 1,800여 곳의 소규모 사업장에 배출 방지 시설이 설치되고 가정용 전옥수 보일러 보급도 10배로 확대됩니다. 또 다중 미세먼지 측정망이 추가로 구축되는 것은 물론 복지시설과 학교 등 16,000곳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됩니다. 미세먼지 저감의 경우 금년도 저감 계획량 1만 톤에 약 7천 톤을 추가하여 감축하고 산불 예방과 진화 인력, 장비도 보강됩니다. 산불 특수 진화대 인력이 135명 확충되고 강풍과 야간에 기동이 가능한 대형 헬기가 지원됩니다. 특히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에 대비한 경기 대응과 민생 경제 지원에 4조 5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여기에는 수출과 내수 보강으로 1조 1천억 원, 거제와 통영 등 위기 재난 지역 지원 등에 1조 원이 들어갑니다. 또 지진으로 어려움이 지속되는 포항 지역에는 민생 지원과 SOC 등이 지원됩니다. 고용 사회 안전망 보강 1조 5천억 원, 청년과 중장년,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를 위한 6천억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직접 일자리는 저희가 일단 사업을 단순히 쭉 계산해 본 바는 약 7만 3천 개 정도로 집계가 됐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인 이번 추경에는 3조 6천억 원의 국채가 발행됩니다. 앞선 두 차례 추경은 초과세수로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이 충당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성장률이 0.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이번 추경의 67%는 일자리 같은 민생경제 지원에 쓰이는 등 사실상 경기 방어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김평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기존 예산에 더해 추가로 재정을 집행하는 추경은 분명 경기 부양에 효과가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이어지던 지난 2009년을 보면 추경이 28조 4천억 원 투입된 덕분에 그해 성장률이 그나마 0.7%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민간 부문에서 마이너스 1.4% 끌어내린 성장률을 정부가 2.1% 떠받쳐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막은 겁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은 물론 주요 기관들이 줄줄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지금 역시 추경이 투입돼야 할 시점이란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현재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경기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 지출의 확대는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6조 7천억 원 규모는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권고한 10조 원에 못 미치는 데다가 미세먼지 대책을 제외하고 순수한 경기 부양용으로는 4조 5천억 원에 그쳤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도라이트의 상당 부분을 수출 기업 지원에다가 썼으면 더 분명한 느낌이 주면서 경제 시그널을 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들어선 3년 연속이고 이전 정부까지 합쳐선 5년 동안 계속 추경이 동원된 점을 들어 정부가 당장의 효과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3조 6천억 원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한다는 것도 그런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경제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수출 기업에 대한 규제 개선 등의 지원책이 뒤따라야 추경의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거듭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오늘 개봉하는 어벤져스 엔드게임 사전 예매량이 200만 장을 넘어서며 흥행 광풍을 예고했습니다. 더불어 스크린 독과점 문제가 불거지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특정 영화의 상영 횟수를 규제하는 스크린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절반만 살아남은 어벤져스와 악당 타노스 간의 최후 전쟁을 그린 어벤져스 엔드게임. 개봉 전 예매량만 200만 장을 훌쩍 넘기며 압도적인 상영 점유율을 예고했습니다.
영화의 결말을 미리 알게 되는 스포일러를 당하지 않으려는 마블 팬들이 몰렸기 때문입니다. 3시간이 넘는 상영 시간 탓에 사실상 24시간 스크린을 운영하는 극장은 물론 수십만 원짜리 암표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미 개봉 전부터 한 작품의 스크린 독과점 우려가 커진 가운데 문체부는 스크린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정 영화의 스크린 독과점 현상을 막고 영화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극장에서 상영할 수 있는 스크린에 상한선을 두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스크린 상한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른바 프라임 타임에 50%로 한다 또는 30, 40%다, 60%다 뭐 등등 구체적인 문제들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다만 국회와 조율이 필요해 제도 도입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아직 법제화되기 전인 만큼 극장업계는 이렇다 할 공식 입장을 내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스크린 상한제로 제한할 경우 오히려 대작을 최대한 오래 상영해 결국 다른 작품들이 피해를 보는 풍선 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대작이 개봉할 때마다 매번 반복되는 스크린 독과점 논란. 이번에도 문화적 다양성 존중이냐 관객의 선택에 따른 시장 논리 존중이냐를 놓고 해묵은 논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 국적까지 바꾼 지 8년. 이제는 한국 여자 탁구의 에이스로 자리 잡은 선수가 있습니다. 헝가리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개인전 첫 메달에 도전하는 전지희 선수를 서봉국 기자가 소개합니다. 160cm에 살짝 못 비치는 작은 키지만 빠른 공격이 키 큰 유럽 선수들을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세계 랭킹 21위, 단식과 복식에서 여자 탁구 대표팀의 실질적인 에이스로 자리매김한 전지희 선수입니다. 지난해 세계선수권 남북 단일팀 멤버로 단체전 4강에 입상했던 전지희는 이번 헝가리 세계대회에서는 혼합복식까지 개인전 3종목에 출전합니다. 네, 단식은 저는 세계선수권대회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모두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국 청소년 대표 출신이었지만 치열한 경쟁에서 밀리면서 지난 2011년 귀화한 지 어느덧 8년. 귀화 선수 출전 제한 연한이 풀리면서 2016년 올림픽과 지난해 세계선수권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고 약점이었던 파워도 보강했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이런 기본적인 훈련을 통해서 하체의 밸런스에 힘을 주는 내용을 만들었기 때문에요. 아마 이번 시합에서 좋은 기대를 해볼 것 같습니다. 까다로운 왼손잡이 전형, 특히 복식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어 내년 도쿄올림픽에서도 큰 활약이 기대됩니다. 더 나은 기회를 위해 새로운 조국을 선택했던 전지희는 올림픽, 세계선수권 출전 등을 통해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부다페스트에서 YTN 서봉국입니다. 그제 여야 4당의 합의가 나왔을 때 바른미래당 의원총회가 마지막 난관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갈등이 불거졌고 표결까지 가는 진통이 있었지만 바른미래당 역시 합의안을 추인했습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내일로 예정된 사법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 하지만 사개특위위원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표했습니다. 막판 좌초냐 아니면 기사회생이냐 끝까지 긴장의 연속입니다. 여의도 훈장, 정치구단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국내 정치 현안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4당 합의가 됐고요. 어제 추인 절차까지 마쳤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국적으로는 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오신환 의원이 처음 찬성해서 오늘 새벽 반대를 하겠다라고 했지만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관영 네. 원내대표나 손학규 대표가 네. 사보임을 시켜서라도 네. 반드시 찬성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저는 잘 될 것이다. 예. 단 패스트트랙에 올라가더라도 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국당과 더 소통을 해서 예. 합의 처리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가장 상지상책이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뭐 패스트트랙에 올라야 그 뭐 상책이라고 하는 그것도 논의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어떻습니까? 그 오신환 의원이 반대하겠다고 했고 지금 박 의원 말씀대로면은 김관영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사보임 그러니까 위원 교체를 해서라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손학규 대표도 강력하게 얘기하셨고. 직접 들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니요, 보도를 통해서 봤고 네. 김관영 원내대표는 직접 들었습니다. 네. 어느 시점에 들으셨습니까? 그 시점은 좀 밝히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관영 원내대표가 위원 교체를 통해서라도 통과를 시키겠다고 직접 얘기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 바른미래당 의총에서 뭐 당연히 반대하는 쪽에서는 뭐 사보임을 미리 경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김관영 원내대표로부터 사보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어요. 그때는 오신환 의원이 찬성 의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네. SNS 글을 통해서 자기는 반대를 하겠다. 갑자기 입장이 바뀐 이 겁니까? 표명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혼선이 온 겁니다. 네, 그 오신환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유승민 의원계로 이렇게 분류가 되나요? 아무래도 그쪽하고 가깝겠죠. 바른당 또 한국당 계열이었으니까. 예. 그럼 오신환 의원의 이번 입장 표명은 개인의 어떻게 어떤 독자적인 결정인가요? 아니면은 주변 사람들하고 뭔가 논의한 결과로 보십니까? 저는 오신환 의원하고 함께 법사위원을 해보면은 예. 굉장히 유능한 참 훌륭한 좋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자꾸 우리 당으로 와라. 거기 지역구상 네. 우리 당으로 오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찬성을 하다가 지금 공수처만 하더라도 오신환 의원이 검경소의 위원장입니다. 예. 거기에서 기소권, 수사권을 분리해야 된다 예. 하는 것을 타협해가지고 오신환 의원의 개인 소신을 많이 충족시켜줬기 때문에 네. 찬성으로 돌아섰거든요. 네. 그리고 바른미래당에서도 사보임한 소리가 안 나왔는데 네. 이제 오늘 아침 새벽에 그렇게 SNS에 글을 올려서 자기는 반대하겠다 하는 네. 것은 아무래도 제가 추측하건대 유승민계 의원들이 간밤에 많은 설득을 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네. 이건 팩트는 아닙니다. 네. 자, 뭐 본인이 동지들과 함께 심각하게 당의 진로를 고민하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상의를 해서 본인의 지금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그 위원 교체하는 거 사보임이라고 하는 위원 교체 문제에 대해서 오신환 의원이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지금 또 입장을 냈거든요. 그것은 원내대표의 권한입니다. 원내대표가 하자 그러면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의 권한이 막강한 겁니다. 상임위원장의 임명권이나 예. 국회의원의 상임위 배정권, 네. 이 특위위원회 선정권을 갖는 것은 바로 사보임도 결정을 해주거든요. 네. 그리고 과거에 사보임한 국회 선례도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만약 김관영 의원과 손학규 대표가 결심했다고 하면은 의장이 받아들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의장은 원내대표의 서면 요구를 거부할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네, 그게 뭐 위원회 개최 며칠 전 이런 규정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이라도 최근에 네. 이 한국당에서도 검경소위 의원을 네. 이장 의원으로 하루 전에 교체를 해가지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장우 의원이 원래는 그 아니었죠. 사개특위 자체 아니었나요? 아니었죠. 네, 그랬군요. 네. 지금 그 사개특위에 지금 소속돼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위원회 소집 통보는 받았습니까? 아직 어제 소집됐다가 네. 그래서 김홍일 의원 네. 광주 안장식에도 못 가고 기다렸는데 취소됐습니다. 네. 아직까지 통보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국회에서 들려오는 바에 의거하면은 내일 오후에는 소집될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사보임이 있어야 될 것.
그 사보임은 그냥 통보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그 사개특위의 바른미래당 의원이 오신환 의원 말고 한 분이 더 있잖아요. 제이배 의원. 아니, 권은희 의원. 아, 권은희 아니면? 의원. 네. 죄송합니다. 예. 네, 권 의원 입장은 어떻습니까? 권은희 의원은 어제 네.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파악은 그렇게 하더라도 만약에 오신환 의원의 입장 그리고 그 이후에 당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서 바른미래당 당내 갈등이 막 더 증폭되는 상황이 된다면 권은희 의원도 좀 입장이 곤란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은희 의원은 광주를 지역구로 둔 경찰 출신 예. 의원이기 때문에 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등에서 또 굉장히 적극적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개특위, 그러니까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하는 정개특위에는 바른미래당 의원이 김동철 의원하고 또 누구죠? 잘 모르겠습니다. 아. 정개특위는 제가 소속돼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쪽의 선거법 개정안 통과에는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우리 당의 민주평화당에서는 천정배 네. 의원이 있고 네. 사개특위에는 제가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근데 저한테는 어째도 누가 부탁을 안 해요. 네, 존재감을 드러내시려면 반대 입장을 밝히셔야 되는데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건 원칙적으로 그래서는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어제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표결을 했어요. 예. 12대 11이 나왔습니다. 예. 근데 예상보다는 반대표가 많이 나온 거 아닙니까? 기존의 표 계산보다는. 그래서 제가 손학규 대표에게 네. 오래 전부터 정계 개편의 핵은 네. 손학규로부터 출발한다. 네. 그래서 손학규 대표가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 안철수 걔가 안철수가 움직이기 전에 했어야 된다 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언론 보도를 보면은 안철수 전 대표가 네. 자기 계파들에게 손학규 대표도 네. 축출하고 네. 어떤 그 둥지를 틀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개 어제 보면은 안철수계 의원들 다수가 네. 반대표를 던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물론 유승민계와 함께. 네, 알겠습니다. 자, 이현주 의원은 탈당을 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바른미래당 사정에 따라서 추가 탈당자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던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이현주 의원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할 군번도 아니지만은 그분은 이미 당원권이 정지돼 있기 때문에 예. 표결에 참가할 권한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이현주 의원은 탈당 순서로 제대로 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탈당한 것은 당연하고 추가 탈당 여부는 지금 27일 네. 유승민 의원께서 거취를 결정하겠다라고 했지만은 저는 이분들이 탈당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손학규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 등 당신들이 탈당해라. 네. 이런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는 탈당까지는 없고 네. 이제 계속 싸워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듭 손학규 대표에게 이 꼴 저 꼴 험한 꼴 보지 말고 예. 기득권, 자산 다 넘겨주고 나와서 제3지대나 네. 혹은 민주평화당과 함께하는 것이 정체성이 맞지 않느냐. 저는 이것을 드려왔고 네. 다시 드립니다. 네. 조금 전에 그 정개특위에 소속되어 있는 바른미래당 의원 김동철 의원 이외에 김성식 의원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두 분 다 찬성하는 쪽으로 그렇게 보도는 되고 있어요. 김성식 의원이 가장 합리적인 분이기 때문에 선거제 그 개편에 대해서 예. 찬성할 겁니다. 예. 조금 전에 손 대표 말씀해 주셨는데요. 손학규 대표의 위상이 지금은 그 바른미래당 전체가 지금 갈등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좀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만 만약에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고 또 공수처법도 그렇게 처리가 된다면 어떻게 보면은 손학규 대표의 단식으로부터 비롯된 일이 이제야 이제 어떤 일정한 결실을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손학규 대표가
바른미래당에서 나갈 명분이 본인의 명분도 더 약해지고 오히려 지켜야겠다라는 의지가 강해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지키더라도 예. 지금 현재처럼 반대파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면은 오히려 총선은 가까워오고 예.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리하는 게 바람직해요. 손학규 대표 입장으로서는 지금 반대파 의원들이 자진 탈당을 해주면 제일 좋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자진 탈당해주면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 좋습니까? 좋죠. 의석수가 줄어드는데요. 의석수 줄더라도 우선 흔들림이 없잖아요. 사사건건 싸우고 네. 반대하고 찬성하고 지금 국민들이 바른미래당이 처음으로 창당 후 이 정치의 핵심에 서 있는데 예. 전부 모든 언론들이 분당이다. 이걸 핵심으로 보고 있지 다른 것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봉합시켜봐야 저는 더 어려움이 있으니까 거듭 손학규 대표가 결단을 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바른미래당 안에 있는 현역 의원 중심으로 지금 손학규 대표를 반대하고 뭐 향후 계속 반발하고 비판할 수 있는 그런 계가 한 몇 % 정도 됩니까? 전체 의원들 중에서. 지금 현재 보면은 반 이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반 이상이라고 보시는군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유승민 계는 한 7분밖에 안 됐지만은 예. 거기에 플러스 네. 안철수 계가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네. 결국 손학규 대표를 반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책임지고 나가라 이렇게까지 요구하는데 거기에서 뭐가 되겠느냐 이거죠. 예. 다수파를 장악한 것도 아니고 사사건건 또 지도부는 다 사퇴를 해서 예. 최고위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데 무엇을 의결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손학규가 김대중의 길을 가라. 이기택하고 헤어질 때 김대중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예. 길이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유승민계 그러면 뭐 지상욱 의원, 또 하태경 의원, 뭐 정병국 의원, 이혜원, 많죠. 그리고 과거 오신환 의원도 그렇게 분류. 그렇죠. 하나요? 거기 출신들이기 때문에. 네. 안철수계 의원들은 누가 있습니까? 안철수 의원들도 많죠. 이름을 잘 뭐 우리 시청자들께서 김중로, 네. 이동섭 다 대개는 비례대표 의원들이에요. 이태규 의원은 어떠세요? 이태규 의원 당연히 지금 현재는 저는 안 들어봤습니다만은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안철수 대표가 그건 확인은 안 됐습니다. 네. 이태규 의원 중심으로 행동을 해달라 이렇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네. 그런데 한때는 이태규 의원이 안철수 계였지만은 또 지난 대선 때 보니까 굉장히 사이가 나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또 다시 네.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아, 정치인은 영원한 동지도 없고 예.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예. 제가 거기는 얘기할 필요 없고 네. 또 그분들이 다 젊고 초선 의원들인데 제가 거기에 들어가서 싸울 또 이렇다 저렇다 할 생각도 없어요. 단 저는 손학규 대표와 저와의 특수한 관계로 보고 손학규 대표가 너무 아까우신 분 아니에요. 그 흙탕물 속에 들어가서 왜 그러고 있느냐. 깨끗하게 정체성 찾아서 정리를 하는 것이 손학규답다. 그리고 손학규의 미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뿐입니다. 예. 자, 정의용, 서훈 교체설이 나와요. 신빙성이 있습니까?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하노이 회담 후 예. 한미 정상회담을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실패했다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나 상당한 진보 세력이 볼 때 예.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합의한 것이 예. 김정은 위원장을 접촉하고 북한을 접촉해서 빠른 시일 내에 남북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알려달라. 이것이 가장 큰 소득입니다. 예. 그런데 그러한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은 정의용 안보실장이 대미 관계를 전담하고 있고 예. 역시
서훈 국정원장은 대북 관계를 전담하고 있으면서 상호 간의 보완적 위치로 함께 미국도 가고 함께 북한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여러 곳에서 과거 정권 같으면은 이명박 박근혜 때 보면은 국정원에서 많은 정치 사찰 등 사고가 아주 빈번했습니다. 그런데 서훈 국정원장의 지난 2년간 국정원장을 수행하면서 그런 정치 개입이나 어떠한 민간 사찰 등 사고가 없는데 네. 괜히 바꿔가지고 좋을 일 없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은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 입장도 그럴 것이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문 대통령이 그 두 분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은 뭐 조만간 대북 특사를 보낸다면 역시 정의용, 서훈 이 패키지가 되겠네요. 네. 그러나 네. 지금 현재는 북한이 자기 내부 체제를 정비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소위 시정연설을 통해서 대내, 대남 그리고 비핵화 이 세 가지 메시지를 김정은 위원장이 내놓았는데 그 대내 문제를 굉장히 세대 교체를 통해서 내각의 경제의 발전에 무게를 실어주면서 박봉주 총리를 누굽니까? 김영래? 그 자강으로 저도 깜빡 잊었습니다. 그 분한테 바뀌었는데 이분이 소위 이 자력갱생의 아주 원조고 또 군수산업을 자강도에서 가장 많이 발전시킨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군수 경제를 민수 경제로 책임지고 해라. 그러면서 내각에다가 경제에 대해서 확 무게를 주면서 또 지방에다 권한을 책임과 경쟁 체제를 돌려서 소위 자력갱생,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남북 간에도 북미 간에도 유의미한 접촉은 없습니다. 다 자기 뭐라고 할까요? 좀 전열을 가다듬는 그런 시점으로 보시는군요. 그러면서도 대남, 우리 한국을 통해서는 왜 그렇게 미국에 왜속돼 있느냐, 예속되어 있느냐 하는 불만도 떠뜨리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는 것은 없습니다. 또 아울러서 시정연설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네 가지 점이 똑같더라고요. 어떤 점이 똑같습니까? 북미 정상회담 하자. 원론적으로 하자죠. 두 번째는 서두르지 않겠다. 그것도 또 북한에서는 12월까지 보자. 그리고 세 번째는 김정은 좋아한다. 또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신뢰한다. 그러나 네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북미 공이 과거처럼 지금 현재처럼 협상하지 않겠다. 그건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삿바싸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대내, 대남, 대미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한국과 머지않아서 실무적 접촉을 할 것이고 남북 정상회담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없지만은 남북 간에는 또 북미 간에는 아주 섬세한 그 소통 채널이 있기 때문에 절대 불행하게 보지는 않는다. 이렇게 씁니다. 김재룡 총리입니다. 김재룡. 자, 그건 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기 때문에 당장 임박해 있는 북러 정상회담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죠.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러시아 입장에서 대북 제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도출해낼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북한은요. 배후 세력, 후보 세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우리한테도 있다 하는 것을 대내적으로도 보이고 미국을 향해서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서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상당한 경제 협력을 받아낼 것입니다. 아, 상당한 정도로 그렇습니다. 받아낼 거다. 네. 지금 현재도 북한 원유의 90%가 러시아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계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세계 지도자들이 다 잘 듣는데 푸틴 대통령이 제일 안 듣는 대통령이에요. 그 트럼프의 갑이라는 얘기까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 김일성, 김정일 할아버지, 아버지 때도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등결이 외교를 통해서 늘 경제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은 미국의 대미 무역 압력 때문에 그렇게 원유 같은 것을 충분하게 공급 못하고 있지만은 푸틴은 90%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는 푸틴에게 상당한 협력을 바랄 것이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은 과거 저희 김대중 정부에서도 보면은 철의 실크로드, 유로시아 철도를 통해서 구라파까지 연결을 하는 것을 꼭 자기 러시아를 통해서 가도록 굉장히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배후 세력으로 후방 세력으로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다. 그리고 특히 푸틴 대통령은 이렇게 우리한테 경제 협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북한 인민들을 안심시키고 미국에도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세상이 잘못돼가지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권세액이 좀 이상한 그런 좀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도 많이 해본 일이라서 알지만 오래 못 갑니다. 자제하시고 이제 국회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입법 활동과 추경을 잘 여야 간에 합의해서 처리하는데 전념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권세액이 좀 이상한 그런 좀 상황이 됐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일부 세력은 결국은 민주당 출신들이 대부분입니다. 김관영 원내대표 회담에서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한번 하더군요. 바른미래당 끝까지 가겠냐? 제가 묻는 질문에 끝까지 갈 수 없을 수 있다. 본인 민주당 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한번 하더군요. 본인 민주당 갈 수도 있다. 패스트트랙을 막기 위한 공작 정치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을 이간질시켜서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마지막 수를 모두 쓰고 있는데 그 와중에 민주당 갈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발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사적으로 나눈 대화를 공개하는 것도 부자연스럽거니와 철저하게 왜곡해서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죽이는 정치를 하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합니다. 패스트트랙을 막기 위한 공작 정치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둘러싼 진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수처 법안 통과에 열쇠를 진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고 자유한국당은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미세먼지 등에 1조 5천억 원이 투입되지만 추경의 70% 가까이는 일자리와 같은 민생경제 지원에 투입됩니다. 환경부는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40만 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배기가스 저감 장치 부착과 노후 화물차의 LPG차 전환 지원 등도 대폭 늘려 올해 미세먼지 17,000톤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1에서 2% 오를 전망입니다. 육체 노동 기간 연장 등 추가 인상 요인에 따른 것인데 지난 1월 인상분을 포함하면 올 상반기에만 보험료가 4에서 5%가량 오르게 됩니다. 미국이 이란산 원유 봉쇄를 발표한 뒤 국제 유가가 이틀째 급등했습니다. 뉴욕 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어제보다 1% 이상 올랐습니다. 사우디는 적절한 공급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당분간 유가 상승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학의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이 오늘 오후 성폭력 피해자라고 주장해온 여성을 불러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과거 수사 때는 없었던 증거를 확보하며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조성호 기자. 네, 김학의 사건 수사단이 있는 서울 동부지검입니다. 네, 동영상 속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 얼마 전에 자진 출석은 한 적이 있었고요. 정식 조사가 이번이 처음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15일 말씀하신 것처럼 한 차례 검찰에 자진 출석했는데 당시에는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수사단에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오늘 오후쯤 이 여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비공개 소환이라 아직 출석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오전에는 피해 여성을 지원하는 한국여성의전화 소장이 검찰 청사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정서적으로 불안해할 수 있어서 심리적 안정을 위해 신뢰관계자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단은 이 여성을 상대로 과거 2차례 수사 때 주장했던 성폭력 피해와 관련해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거 2차례 검찰 조사와 달리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해 피해자 진술을 최대한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서 과거에 없던 동영상, 이 자료는 어떻게 확보가 된 거죠? 네, 잘 알려진 별장 동영상과는 다른 동영상 장면이 담긴 사진이 확보됐는데요.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은 과거 검찰 수사에서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김 전 차관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원치 않게 찍혔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당시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지만 내지 않으면서 확보되지 않았는데요. 수사단이 최근 윤중천 씨 주변 인물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사진을 여러 장 새로 발견했습니다. 검찰은 사진을 분석해서 동영상이 촬영된 시점이 지난 2007년 11월쯤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수강간 혐의의 공소시효는 2007년 12월 21일 법이 개정돼서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났는데요. 법 개정 한 달 전 범행이라면 공소시효가 이미 끝나서 특수강간을 입증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증거가 나온 만큼 검찰도 일단 사실관계를 명확히 따진 뒤 어떤 죄명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검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가 어제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어제 오후부터 밤까지 가수 승리 그리고 유리홀딩스의 유인석 전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승리를 상대로 2017년 필리핀 팔라완 생일 파티와 2015년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불거진 성접대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또 승리와 유 전 대표에게 클럽 버닝썬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필요하면 이번 주에 두 사람을 다시 소환할 예정이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4당의 선거제 패스트트랙 합의 후폭풍이 거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의장실로 몰려가 몸싸움을 벌이며 항의 소동을 벌였습니다. 문희장 의장이 동료 의원에게 성추행을 했다며 사퇴 촉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하면서 당 지도부와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국회 상황 알아보죠. 차정윤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성추행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장실에 몰려가서 소란을 피웠다고 하던데 뭘 요구한 겁니까? 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오늘 오전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이 바른미래당의 사보임 절차를 막아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만약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보임 절차를 진행할 경우에 국회의장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막아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이에 대해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겁박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은재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의장직을 사퇴하라는 말까지 나왔고 의장을 보호하려는 국회 직원들과의 몸싸움과 고성이 오고 가기도 했는데요. 문희상 의장은 국회가 난장판이라며 대한민국 국회가 맞느냐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문희상 의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전 세계에 이런 국회 맞습니까? 전 세계에 이런 이게 현장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우리 정치의 현장입니다 이게. 가슴 아프고 슬퍼요. 이 의장님을 배우를 하는 이런 국회가 전체니 상대방을. 네, 하지만 이후에도 한국당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고 문희상 국회의장은 급히 의무실로 몸을 피했습니다. 결국 문 의장이 쇼크 증세까지 보이면서 현재는 여의도에 있는 성모병원으로 옮겨져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조금 전 2시 반부터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문 의장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의장실 항의 과정에서 이미자 의원이 문 의장 앞을 가로막으며 손대면 성추행이다라고 말하자 문 의장이 임 의원의 두 볼을 만졌는데 이를 두고 성희롱이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당시 상황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하지만 한국당은 조금 전 2시 반 한국당의 이런 항의 방문에 대해 국회 대변인실은 입장문을 내고 국회 수장에 대한 심각한 결례이자 국회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완력으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태라면서 한국당에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여야 4당이 합의한 부분적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요 내용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네, 그리고 공수처법안 패스트트랙에 반대한다고 공개 선언한 오신환 의원 사보임, 그러니까 이 위원을 교체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로 입장을 드러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당 지도부가 사보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자 오신환 의원이 언론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추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오 의원은 사보임은 단연코 거부하겠다면서 당에서 사보임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당내 독재이고 김관영 원내대표는 사보임을 안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재차 강조했습니다. 앞서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오늘 새벽 SNS에 글을 올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 패스트트랙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의원은 누구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바랬지만 여야 합의로 처리해왔던 선거법 관행을 무시하고 밀어붙일 만큼 반쪽짜리 연동형 제도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아침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에는 당 사무총장을 맡은 오 의원을 비롯해 바른정당 계열 인사가 불참해 반쪽짜리 회의로 진행됐는데요.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늘 안에 오 의원을 만나서 진위를 다시 확인하고 최대한 설득하겠다며 패스트트랙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만약 김 원내대표가 설득에 실패한다면 상임위원 사보임 권한을 행사해 오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사임시키고 다른 인물로 교체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 바른미래당 내홍은 더 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의 러시아 방문은 2011년 이후 8년 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과거 김정일 위원장은 3차례, 김일성 주석은 모두 9차례 러시아를 공식적으로 찾았습니다. 조수현 기자입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취재진 앞에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002년 8월 김 위원장의 두 번째 러시아 방문 당시 정상회담을 마친 직후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위원장과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은 생전 러시아를 각각 3번, 9번 공식적으로 찾았습니다. 두 지도자 모두 열차 방문을 선호했습니다. 2012년 집권한 김정은 위원장 역시 열차를 통해 러시아를 처음 방문합니다.
2011년 8월 부친의 마지막 방러 이후 8년 만입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2011년 방러 당시 특별열차를 타고 두만강을 가로지르는 북러 국경을 넘었습니다. 이후 극동 하바롭스크를 지나 현지 수력발전소를 견학한 뒤 메드베데프 당시 대통령과의 회담을 위해 울란우대로 이동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정상회담 이튿날 다시 특별열차에 올라 중국 만주리를 거쳐 귀국했습니다. 러시아는 김정일 위원장의 첫 방문 당시 시베리아 횡단철도 주변에 100m마다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경호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 승계 이후 오랜 공백 뒤에 이루어지는 러시아 방문을 통해 양측은 전통적 우호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로 삼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네, 잠시 뒤에 러시아 출신인 한반도 문제 전문가와의 인터뷰가 준비돼 있습니다. 북러 정상회담 관련 내용 잠시 뒤에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세먼지 추경 예산은 경유차 조기 폐차 등 감축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 배정됐습니다.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 32만 톤 가운데 올해 17,000톤 정도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황선욱 기자입니다. 미세먼지 추경 예산에서 정부가 최우선 순위로 예산을 배정한 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입니다. 정부는 노후 경유차 266만 대 가운데 올해 40만 대를 조기 폐차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목표 15만 대보다 2.7배 늘어난 것입니다. 배기가스 저감 장치 부착 지원과 노후 화물차를 폐차하고 LPG차로 바꾸면 주는 지원금 대상도 크게 늘어납니다.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인하 또는 면제했습니다. 자부담률 부분도 굉장히 한시적으로 특히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이라든지 배기가스 저감장치 부착에 대해서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를 합니다. 추경 편성에 따라 추가 감축되는 미세먼지는 7,000톤으로 올해 전체로는 17,000톤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등 국외 유입 미세먼지 측정망도 대폭 강화됩니다. 한반도 최서단 경렬 비열도와 연평도 등 서해 8개 섬과 함정 35척, 비무장지대 인근 5곳에 올해 안에 미세먼지 측정소가 설치됩니다.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 감시도 강화됩니다. 드론과 이동 차량 14세트를 추가 구매해 3차원 추적 관리를 강화하고 중소기업 194곳에는 굴뚝 자동 측정기기 설치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모든 도시철도 지하 역사 550여 곳에 미세먼지 측정기가 설치되고 공기정화 설비도 순차적으로 갖추게 됩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손해보험 회사들은 최근 보험개발원에 자동차 보험 기본 보험료율 검증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험료율 검증은 보험료를 올리기 전에 자체적으로 정한 자동차 보험료 인상률이 적절한지를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보험업계는 지난 1월 자동차 보험료를 3에서 4% 올렸고 추가 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1년에 2차례나 보험료를 올리게 돼 소비자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 예외 조치를 폐지한다고 발표한 이후 국제 유가가 이틀째 급등했습니다. 현지 시각 23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1배럴에 75센트, 1.1% 급등한 66달러 30센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29일 이후 약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 예외 조치를 폐지한다고 발표한 현지 시각 22일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2.7% 급등했습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도 1배럴에 47센트, 0.63% 상승한 74달러 4센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강아지 한 마리가 동네에서 놀다가 자동차에 깔려 숨졌습니다. 태어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새끼 강아지였습니다. 동네 주민인 운전자의 고의성이 다분해 보입니다. 김우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미 개와 새끼 2마리가 주차장에서 한가로이 놀고 있습니다. 차량이 서서히 다가오더니
새끼를 그대로 밟고 지나갑니다. 운전자는 창문까지 열어 보이더니 유유히 사라집니다. 사건 현장입니다. 새끼개는 제가 서 있는 이곳에 있다 참변을 당했는데 운전자 시야 안에서 충분히 보일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운전자 김모 씨는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비 오는 날엔 우산으로 때리고 겁에 질려 차량 안으로 숨는 어미를 쫓아가 둔기를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강아지를 그렇게 이제 괴롭히더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도 봤어요. 막 괴롭히는 거 집사람도 보고 그러고. 동네 주민인 김 씨는 어미개와 친하게 지냈다며 새끼가 죽었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출근길에 그랬으니까 그냥 생각을 못하고 막 저랬겠죠. 지금 전혀 그 관련돼서는 뭐 인지도 못하셨던 거고. 그 생각 못하고 있었죠.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22일 김 씨를 동물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개를 볼 수 있었던 시야였고 그리고 개를 피하지 못할 만큼 빠른 속도로 가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분이 이전부터 학대했던 그런 경험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죽인 걸 봐서 고의적으로 개를 죽인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또 김 씨의 추가 학대를 우려해 어미개를 긴급 분리 조치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최근 스리랑카에서 발생한 부활절 연쇄 테러로 인한 사망자 수가 35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조직 IS가 배후를 자처했습니다. 황보선 기자입니다. 부활절인 지난 21일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 시내 교회와 호텔 등에서 일어난 연쇄 폭발 테러로 숨진 사람의 수가 늘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어린이도 40여 명, 부상자는 500여 명에 이릅니다. 테러 이틀 만에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조직 IS가 배후를 자처했습니다. IS는 어제 오후 늦게 자체 선전 매체인 아마크 통신을 통해서 IS의 전사들이 미국이 주도한 국제동맹군 구성국가의 시민들과 기독교인을 겨냥한 공격을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테러 가담자 7명과 주동자인 자그란 하슈미가 IS의 충성을 맹세하는 장면을 찍은 것이라며 해당 동영상까지 공개했습니다. 이 동영상에서 7명은 복면을 쓰고 있고 자그란 하슈미로 추정되는 남성은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앞서 스리랑카 정부는 이번 참사의 배후로 현지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NTJ를 지목하면서 이 조직이 IS와 같은 해외 테러 조직과 연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So if when the ISIS claimed it, we'll be following up on this claim. There was suspicion that there were links with the ISIS. 안보 전문가들은 중동에서 밀려난 IS가 스리랑카 출신 조직원을 앞세워 NTJ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NTJ는 군소 조직으로 그동안의 이력을 볼 때 이번 공격과 같은 고도로 지율된 연쇄 테러를 단독으로 준비해 이행할 역량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IS가 이번 테러에 가담하지 않았으면서도 선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뒤늦게 배후를 자처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비가 그치고 봄 날씨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전국에 또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권혜인 캐스터. 네,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은 하늘이 맑게 겠다고요? 네, 언제 비가 내렸냐는 듯 하늘빛이 다시 맑아졌습니다. 비가 지나고 대기의 건조함이 해소됐고요. 대기질도 한결 깨끗해졌습니다. 또 따스한 볕이 내리쬐면서 기온도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5.2도까지 올라서 무척 따뜻합니다. 오늘 오후까지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밤사이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하늘빛이 흐려져 오후부터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후에 서울 등 중서부 지방을 시작으로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5에서 30mm입니다. 특히 중부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돌풍과 우박을 동반하며 요란스레 내릴 것으로 보이니까요. 미리 주변 시설물 점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5도, 광주 14도, 대구 15도로 오늘보다 1에서 2도가량 낮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1도, 광주 21도, 대구 20도로 오늘보다 1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모레 아침에는 반짝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쌀쌀해지겠습니다. 이후 주말 낮부터는 다시 맑고 따뜻한 봄 날씨를 회복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권혜인입니다. 지방 광역 단체랑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그 문제 소방 입장에서도 화재가 생겼을 때 이것이 최종의원 안으로는 전적인 국가 직화를 법안화했지만 고려라는 측면에서 그런 수정적인 합의안을 왜 오늘 소방관대 청장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은 합의 안 되는 이 회의에 왔습니다. 아니 무슨 말이에요? 가세요 빨리. 제가 있어. 참 대한민국 국회가 막가도 이렇게 지금까지 가성국회의원 하시면서 이런 아니 그 여자 입증을 합의를 안 했는데 뭐를 합의했다고 하죠? 국회 법무부로 지난번 제가 공개회의 때 이번 의사일정 잡아달라고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본인이 그때 동의를 하셨죠, 장관님? 그게 협의입니다. 법률 만드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법대로 하세요. 저는 사선 의원님, 재선 의원님,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수선 의원님 저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사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선배님 존중하고 선배님 삶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회의는 회의고 법률은 법률입니다. 절차는 절차입니다. 오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회의 가겠습니다. 합의가 안 되는데 이거 일방적으로 서번 서번의 위원장이 절차는 절차고. 사무실에서 들어오시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회의 방해하면 저는 진짜 신고할 겁니다. 절차를 따지죠. 야. 자, 이따가 저도 좀 가봐야 돼서. 회의원 임기가 1년 남았는데 이제 20분 국회 없다는 게 말입니까? 저는 일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자, 저도 위원님 가야 돼요. 일정이 있어서. 그러면 정신도 안 주는 거예요? 자, 저를 모시고. 근데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재정 이거 쇼하지 말라고. 쇼가 아닙니다. 쇼하지 말라고. 앉으시고. 쇼 참 얘기하는 쇼요? 네, 앞서 계속 전해드린 대로 조금 뒤면 김정은 위원장의 특별 열차가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합니다. 오늘 오전에 어제 평양을 출발을 했고요. 약 블라디보스토크까지는 한 20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는군요. 평양을 출발하는 동영상이 처음 들어왔습니다. 지금 의장대의 사열을 받고 있는 장면, 환호하는 평양 시민들. 네, 지금 이 동영상은 조선중앙TV에서 보도하는 동영상입니다. 지금 관료들의 환송을 받고 있는 장면이고요. 조선중앙TV와 지금 같은 시간에 지금 이 영상을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북러 정상회담을 위해 출발하기 전의 모습을 저희가 조금 전 받아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각 그 조선중앙TV와 함께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네, 지금 김 위원장 뒤로 보이는 초록색 열차, 김정은 위원장의 특별 열차, 이미 러시아 국경을 오늘 오전에 넘어서
블라디보스토크에 거의 도착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1시간 이내에 회담 개최지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이 탄 전용 열차는 우리 시간으로 9시 40분쯤 북러 국경을 넘은 것으로 전해졌었습니다. 자, 영상 계속해서 보고 계십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출발하기 전에 이렇게 시민들에게 환호를 받고 또 관료들과 함께 악수를 나누던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제 밤에 출발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새벽에 출발을 했군요.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오늘 새벽 평양 출발 장면입니다. 새벽에 출발해서 오늘 오전에 러시아 국경을 넘었고 지금은 블라디보스토크에 거의 다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중간에 국경 지역인 핫산을 잠시 들러서 러시아의 환영을 받는 장면 조금 전에 전해드렸고요. 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조선중앙TV에서 이 시각 보도하고 있는 오늘 새벽 평양역 출발 장면입니다. 예, 핫산역에서는 러시아 환영단이 김 위원장에게 환영의 뜻으로 빵과 소금, 꽃다발을 건네는 모습 앞서 저희가 또 전해드렸고요. 이후 다시 핫산 역사로 들어간 뒤에 이제 잠시 뒤면 또 블라디보스토크역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또 영상이 들어오게 되면 그 영상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김정은 위원장 수행단이 정확히 지금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핫산에서 포착된 영상 속에서는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잡혔고요. 네. 지금 평양 영상, 핫산 영상에 김영철의 모습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관련된 속보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국세와 지방세 징수 실적이 378조 원에 달했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30조 원이 늘었습니다. 국민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조세 수입의 비율, 조세 부담률이 당연히 올랐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지만 정부는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이 늘어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정말 그런 건지 더 쉬운 경제에서 따져보겠습니다. 쉬워야 경제다. 오늘 더 쉬운 경제의 학습 주제는 조세 부담률입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오늘은 넥타이를 안 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바쁘신 일이 있으신 모양이에요. 오늘이 이제 푸틴과 김정은 네. 위원장의 만남 때문에 오전부터 주식시장 여의도가 들썩들썩 됐습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주가도 급락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이럴 때 원달러 환율이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왔는데 네. 아직은 우리가 회담 결과는 모르지만 네. 자칫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아예 이제 러시아와 함께하고 이제 미국에 굉장히 이제 반대의 메시지를 혹시 강경 대응의 메시지를 내놓지 않을까 아마 이런 우려가 오늘 하루 동안 우리 유독 국내 시장만 많이 빠지게 됐거든요. 네. 국내 금융시장을 좀 이런 우려가 꽤 커졌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오늘 밤 내일 아침까지 실제적으로 어떤 모습이 나와야 될지는 봐야 되겠고요. 일부 정보지라고 하죠. 네. 정보지에서는 이미 성명서도 다 만들었다, 강경 대응하는 거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누구도 모르는 일입니다. 네. 일단 전문가들의 전망은 좀 다르더군요. 예, 전문가들은 이게 굉장히 온화하게 끝날 것이라고 되고 있으니까요. 투자를 좀 하셨던 분들은 괜히 좀 시류에 휩쓸리지 말고 네, 그래야 될 것 보셔야 될 같습니다. 것 같고요. 다만 원달러 환율은 특히 계속 좀 보고 계셔서 1,150원 구간을 완전히 이제 상향 돌파하는 네. 워낙 약세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조금 위험 신호다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보를 취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보가 민감하게 반영되는 어떤 수치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원달러 환율이고 네. 1,150원을 돌파하는지를 봐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선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네. 그런 정보지보다는 지표를 봐야 되는데 네. 현재 가장 좀 괜찮은 지표가 원달러 환율이고 네. 장중에 오늘 한번 1,150원을 뚫고 다시 지금 1,148원으로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나 언제든 이 1,150원을 뚫고 더 위로 올라가는 환율 상승, 그러니까 워낙 약세겠죠. 네. 이 구간이 나온다면 상당히 좀 주의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네. 정보가 이제 환율을 거래하는 사람들은 좀 정보력 양이 그렇죠. 많을 사람들이기 네.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오늘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조세 부담률 어떤 네. 개념입니까? 요즘 보면 이제 세금 너무 많이 걷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네. 실제로 3년, 4년 연속 우리가 초과 세수라고 하죠. 네. 계획보다
더 거치는 그런 현상이 나와서 세금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하나하나 좀 볼 텐데요. 이제 작년에 조세 부담률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국민 총생산 뭐 명목 경상 GDP 대비 조세 수입이라고 하는데 우리 뭐 GDP 국내 총생산 대비 국세 지방세를 포함한 전체 세금의 비율, 조세 수입의 비율을 이걸 매기는 건데 이렇게 하면 OECD 다른 나라와도 이제 비교가 되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가 21.2%로 21%가 넘었습니다. 저기 추이를 잘 보시면은 2014년부터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특히 16년, 17년, 18년 오르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세금을 많이 내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2000년에 이제 관련 통계 집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였고, 그래요? MB 정부 때 한번 17%가 된 적이 있어요. 저기 쭉 보면은 MB 정부 기억하시면 그때는 굉장한 감세 정책을 했었죠. 그때 조세 부담률이 뚝 떨어진 이후로 쭉 올라가고 있는 이런 추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그렇죠. 이제 저렇게 해가지고 왜 이렇게 세금 많이 걷냐 했더니 여기에 대해서 당국이 입장을 전했는데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 중에서 비교를 해보면 우리 국민들의 조세 부담률이 결코 높은 편이 아니다라는 이제 첫 번째 해명을 내보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표를 좀 보시면은 전체 OECD의 평균이 한 25%쯤 됩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작년에 특히 많이 거쳐서 이제 21%. 저거 이제 2017년 기준이어서 20%가 나왔는데 작년 21%죠. 그거에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가 뭐 세금 많이 내는 나라는 아니다라는 게 이제 당국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세금을 안 내서 부담률이 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 세금 종류별로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전체 조세 수입이 이제 378조다라고 봐서 분야별로 좀 보면은요. 역시 국세가 293조, 또 이제 지방세가 84조 원이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고요. 법인세가 70조, 기업들이 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세 중에서도 좀 쪼개서 보면 근로소득세, 셀러리맨 분들이 내는 게 38조 원, 또 양도소득세가 18조 원인데 옆에를 보시면은 작년과 비교해서 얼마나 더 거쳤냐라고 볼 수가 있겠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체 377조 9천억, 전체 조세 수입이 9.3%가 늘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걷었다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작년 경제 성장률이 3%도 안 되는데 2.7%, 2.8%인데 세금은 9% 넘게 늘었으면은 3배 더 걷는 게 이제 말이 되느냐 뭐 이렇게 반론을 펼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법인세라든가 양도소득세 저 두 개는 이유가 있죠. 너무 좋아서 기업들이 많이 낸 부분, 또 양도소득세는 아마 부동산 거래가 정말 뜨거웠던 한 해였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많이 늘었겠다 이렇게 파악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근로소득세도 늘은 거 보니까 아까 저희가 앵커 멘트에서 개인의 부담 뭐 구체적으로 하면 근로소득세는 별로 안 늘었다 이게 이제 정부 입장이던데. 그러나 늘었네요? 이제 왜냐하면 명목치로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임금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실질 임금 상승과 달리 명목으로는 계속 올라가거든요. 3% 인상, 4% 인상 그랬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도 그만큼은 이제 더 거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글쎄 뭐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당국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증세 정책을 펼친 게 아니다. 작년에 보면 법인세와 양도세, 특히 부동산 관련 세금이 많이 거친 것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이제 법인세가 꽤 많이 그러니까 7조 9천억, 8조 원 정도 뭐 이상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정도의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컸다라고 해서 삼성전자가 법인세가 13조 원 냈고 하이닉스가 5조 원, 뭐 이렇게 두 기업이 18조 원 냈기 때문에 뭐 저거는 회사가 좋았던 거다. 이게 당국 설명입니다. 양도세도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3조 원 정도가 더 늘어났다라는 것인데 문제는 올해 흐름입니다. 올해 흐름을 좀 보면 믿었던 반도체가 지금 굉장히 부진하면서 벌써부터 법인세에 좀 균열 조짐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2월에도 1,000억 원이 덜 거쳤고 지금 거래 절벽을 감안해 보면 작년처럼 부동산 관련 세금, 뭐 양도세가 더 거칠 것 같지는 않고 반면에 지금 재정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자칫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은 올해 재정 적자도 꽤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지금 기획재정부도 좀 정교하게 이 세수에 대한 좀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세금 관련해서 최근 또 많이 언급되는 게 상속세 아니겠습니까? 조영우 회장
별세 이후에 관심도 또 더 커진 것 같고요. 네. 상속세 우리나라가 좀 높은 편인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사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 찬반 토론회도 제가 몇 군데를 봤는데 아마도 말씀하신 대로 조양호 회장 사망 이후에 그 세금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네. 이참에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 이제 분석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일단 보면 우리가 증여 상속세 최고 세율이 50%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최고 세율이 이렇다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 보면 벨기에, 프랑스, 일본 우리보다는 높죠. 네. 반면 우리가 OECD에서 아까 조세 부담률은 낮은 편에 속하지만 상속세만 떼어놓고 보면은 굉장히 높은 측에 좀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2000년 이후에 저기 스웨덴 0% 이렇게 나왔는데 이 스웨덴,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포르투갈, 멕시코 이런 데는 지금 상속세를 폐지한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예. 게다가 이제 한국이 저기 50%인데 가업 승계, 즉 경영권을 승계하는 뭐 주식을 상속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제 할증을 매깁니다. 그래서 경영권 세습 승계까지는 최고 세율이 거의 한 65%까지 낼 수가 있어서 예. 아, 우리의 상속세가 너무 높다. 이제 이런 톤의 기사들이 한켠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트럼프 집권 이후에 상속세를 아예 뭐 없애겠다 하다가 워낙 또 반발이 커서 예. 작년 기준으로 봤더니 1,12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원화로 한 130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한 푼도 안 내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여기까지는 해놨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뭐 공제라든지 뭐 각종 이런 실제 적용 비율을 따져 본다면 실제 상속세는 그렇게 높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 토론에서 이제 찬반이 이제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상속세가 너무나 높다. 특히 기업 승계, 경영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뭐 혹독하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있는 반면에 예. 반대에서는 이제 실효 세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기 2017년 사망자들에 하는 통계를 낸 건데 전체 상속세를 내는 부가가 한 2%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거의 국민 중에 대다수는 상속세와는 좀 무관하다라는 것이고 저 실효 세율이라는 게 뭐냐면 앞서 우리가 뭐 30%, 40%, 50%라고 얘기는 했지만 전체 상속 자산 대비 상속세가 2조 4천억이라는 것은 인적 공제, 뭐 무슨 공제, 우리는 공제 제도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내는 상속세율은 실효세율은 17%여서 네. 우리의 상속세가 뭐 사련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또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있고요. 네. 앞서 그 폐지한 데들 있잖아요. 뭐 스웨덴이라든가 스웨덴. 노르웨이라든가 이런 데는 상속세를 안 받겠다는 게 아니라 자본소득세로 대체. 그러니까 살아 있을 때 재산세, 쉽게 생각하면 재산세로 굉장히 많이 이제 하기 때문에 예. 상속세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보통 굉장히 이제 자산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에 대비해서 이런저런 이제 많은 설계를 해두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속세가 오히려 무의미하고 이런 것들을 살아 있을 때 하게 되는 재산세, 자본소득세로 대체한 것이기 때문에 네. 예. 그쪽에서 폐지했으니까 우리도 폐지해야 된다는 건 안 맞는다라는 게 이제 또 반대쪽의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속보 때문에 이렇게 짧게 배우고 끝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오늘도 잘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부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